한국에서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 뉴스는 오히려 환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서 아베 총리가 원래는 내년까지 임기를 4년임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끝내야 하는데 약간의 꼼수를 동원해서 4연임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베 총리는 최근 수년간 한국과 외교에서 강대강 국면을 보이며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를 촉발한 장본인으로 한국의 각종 산업 분야에 큰 위협을 가하며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요미우리는 아베 임기가 길어질수록 한국은 수출 규제로 촉발된 국산화라는 가시밭길을 더 오래 걸을 수 있다면서 한국에는 큰 악재이며 양국 간의 역사 문제는 해결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총리는 3연임만 가능한 상황인데 어떻게 4연임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가 궁금하며 오히려 한국에서는 아베 총리가 4연임이 되는 것을 반긴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베 총리는 지금으로서는 4연임을 할 수 없으나 중의원을 해산함과 동시에 추진해볼 수 있다는 의견이 일본 정계에서 쏟아져 나오며 아베 총리가 웃음 짓고 있다는 각종 기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기 총선을 실시해서 가능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의 조기 총선은 하원의 중의원 임기 만료 전에 국회를 해산해 원 구성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중의원 해산권을 쥔 총리는 다수당 총재로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유리한 시기를 골라 조기 총선 카드를 행사할 경우 취약해진 권력 기반을 재구축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지지율이 최악으로 떨어진 아베 총리가 내년 10월까지 임기가 남아있는 현 중의원을 중도 해산해 조기 총선을 치를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아베 총리는 올 정기국회 폐회 후인 지난달 18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의원 해산 가능성에 대해 지금은 머리에 한 구석에도 그럴 생각이 없다 하면서도 국민 신뢰를 물어야 할 때가 오면 주저없이 해산을 단행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아베 총리가 중의원 해산과 관련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반복해온 것이지만 이번에는 주저없는 해산 쪽에 무게가 실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해산을 틈타서 다시 한번 아베 총리가 4연임을 꿈꿔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것인데 이와 관련 니케이는 1986년 7월 나카소네 야스히로 당시 총리가 중참의원 동시선거에서 대승을 거둔 뒤 같은 해 10월 말로 다가온 총재 임기를 당규 개정을 통해 연장한 사례가 있다며 아베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야당이 생각보다 집결이 잘 안되고 있어서 자민당이 압도적으로 대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히 아소다로 부총리는 해산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지만 야당이 힘을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틈을 활용해 조기 총선을 하면 승산이 높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당규 개정을 해서 아베가 자민당 후보로 정해진다면 총리 4연임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상황이 이러다 보니 현재 차기 총리 지지율 1위인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정 간사장은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이시바 시게루는 국민에게 물어볼 쟁점이 없는 해산은 헌법의 취지에 크게 어긋난다며 조기 해산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저 야당이 결집 안 된다는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자신의 지지율은 물론이고 4연임이 걸린 문제를 내심 모를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 중의원이 해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아베 총리가 다시 총리 후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민당 내부적으로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보다 아베 총리와 연계된 파들이 많기 때문에 지지율은 이시바 시게루가 높더라도 자민당 후보는 아베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오히려 높은 것이죠. 한국에서는 많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일본이 4년간 아베가 더 집권하는 게 낫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한일년 수출입 자료를 보면 무역 분야에서 2019년 대일 적자가 16년 만에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물론 최대 무역 적자국은 여전히 일본이지만 일본이 촉발한 수출 규제를 비롯해서 각종 역사 문제는 한국의 불매운동을 촉발시켰고 산업 분야에서 점점 더 일본 제품을 배척해나가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는 부당하며 철회되어야 함이 마땅하나 그 가운데 한국의 소부장 산업도 기회를 맞았습니다. 정부가 9일 내놓은 소재 부품 장비 2.0 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소부장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소부장 분야의 공급망 관리 정책 대상을 기존의 대일 관련 100개 품목에서 글로벌 차원의 338개 이상 품목으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안정성 등 산업 안보 측면과 주력 산업 및 차세대 산업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금속, 기초화학, 섬유 등 6대 분야에서 338개를 선정하고
바이오 환경에너지 소프트웨어 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품목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특히 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비대면 산업 및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려 오히려 한국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도약의 발판이 된 것이라는 평가도 받는 것입니다. 정부는 각종 첨단 산업 관련 R&D 지원을 위한 TF를 가동하고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방침인 것입니다. 전 세계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 시대를 맞아 정부의 역할이 훨씬 더 강화되게 되는데, 공교롭게도 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라서 한국은 남들보다 한 걸음 먼저 그러한 투자를 시작한 셈이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부장 2.0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해 일본과는 다른 길을 걷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입니다. 결국 네티즌들이 아베 정권이 집권을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한국이 기회가 되었다는 반어법인 셈입니다. 그러나 막상 일본에서는 아베노믹스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물음이 코로나 이후 더욱더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일본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일본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매입하고 있으며 코로나 경기 부양을 위해 2,000조 원 이상을 쏟아부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본 정부의 빚이 한계치를 넘은 것입니다. 짐 로저스는 이와 관련하여 돈을 찍어내어 부자가 된다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가 왜 그렇게 되었겠냐면서, 아베 총리는 후손들에게 일본 정부의 빚을 그대로 넘긴다며 최악의 총리로 기억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베 총리가 사연임을 하게 되어 한국과 관계가 향후 5년간 악화된다면 과연 그것이 한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양국의 관계는 개선될 수 있을지 일본의 차기 총리 관련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국 산샤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붕괴가 된다면 엄청난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상해까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세계 경제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산샤댐의 붕괴는 이미 예언되고 예측되었다는 정보가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폭우 때문이 아니더라도 결국 산샤댐 스스로 붕괴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자 산케이 신문에서는 중국 중남부가 기록적인 폭우로 이미 2천만 명이 피해를 입었으며 세계 최대 규모의 산샤댐이 이미 저수 능력을 넘어서 붕괴 위험에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산샤댐의 상류에 있는 충칭시의 수리당국은 6월 22일에 1940년 설치 이후 최초로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하고 양쯔강 지류 영역 도시들에게 경고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미 산샤댐의 수위가 홍수 방지 제한 수위를 2m 초과해서 147m에 달한 것으로 보도가 되면서 유입 수량이 저수 능력을 초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산샤댐 주변의 강우량과 바람의 방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계 지진 관측 기관들은 산샤댐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 지진파로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무리 상황을 숨겨도 이 정도의 파괴력이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샤댐 붕괴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1일 중국 수리성 차관이 예상을 뛰어넘는 홍수가 발생하면 블랙스완이 될 수도 있다 라고 한 말이 지금 사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블랙스완처럼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 매우 강한 충격을 준다는 금융위기와 자연재해에 사용되던 말이 이제 산샤댐에 왔다는 것입니다. 현재 수량과 수문의 개방과 수위와 유량 등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중국 정부의 공식 사이트에 있는 정보는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10일 현재 초당 24,600리터의 수량을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최대 4만 리터로 추측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산샤댐의 하류에 있는 우한은 이미 초토화되었고 난징과 상하이도 위험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산샤댐이 폭우로 인해 댐 붕괴가 임박하지 않았느냐는 우려가 있지만 실상은 폭우와 관계없이 곧 붕괴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음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1993년 산샤댐 건설이 추진될 때 수리 전문가들의 가장 큰 반대는 모래가 퇴적되면서 도리어 홍수를 조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이 밀어붙인 산샤댐 건설은 2008년에 시험 저수가 시작되면서 산사태와 지반 변형 등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댐의 1만여 곳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수리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상류에서 밀려온 대량의 모래와 자갈이 저수지에 고여서 댐의 수문을 막기도 하고 잡초와 쓰레기들이 섞여서 뒤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손도 쓰지도 못하고 무방비 상태에서 이번 폭우를 맞은 것입니다. 산샤댐은 양쯔강의 중류에 위치하고 있는데 상류에 있는 충칭시에서의 협곡이 많이 무너지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미 산샤댐은 상류에서 밀려오는 대량의 자갈과 모래와 쓰레기 등으로 저수지가 메워지고 있다는 심각한 사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면에 쌓인 쓰레기를 매일 3,000톤을 긁어내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고 합니다. 충칭에서 밀려오는 모래 때문에 상류 양쯔강의 수심도 얕아졌는데 충칭대교의 강폭이 원래는 420m였지만 지금은 240m로 좁아진 상태이며 대형 선박의 항해에도 현저한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이 상황에서 폭우가 계속되면서 산샤댐이 빨리 저수 수량을 조절하면서 방류하지 않으면 상류에 있는 충칭시와 상류 지역의 마을들이 계속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도 더 많이 방류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또 산샤댐은 백워터라고 하는 상륙 쪽이 길어서 댐으로 토사들이 엄청난 양이 몰려 들어가고 있는 것도 큰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중국 당국이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지만 전문가의 견해로는 산샤댐의 저수지에 퇴적되어 있는 토사의 양은 19억 톤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붕괴될 경우의 물줄기라면 19억 톤은 상해를 지나서 바다까지 밀려나가게 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이대로 토사가 계속 쌓이게 되면 30년 후에는 토사의 퇴적량은 40억 톤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될 뿐 아니라 그렇게 퇴적되어 있는 토사는 흘러버리려고 해도 흐르지 않게 되고 쉽게 철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퇴적물은 저수 수량의 압력과 함께 집안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1960년 완공된 이탈리아 바이온트 댐은 상류 지역에서 갑자기 산비탈이 무너지면서 해당 전력회사가 저수지의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3년 후 1963년 10월 다시 산사태가 발생해서 순식간에 저수지가 붕괴되면서 2천여 명이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지질학회에서는 댐 호수의 깊이가 100m를 넘으면 호수 바닥에는 11기압 이상의 압력이 걸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지진을 일으키거나 반대로 물의 접착 효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댐 유발 지진이라고 국제적으로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폭우로 인해 더 쏟아내리고 있는 상류 지역의 산사태와 모래자갈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지경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합니다. 산샤댐이 붕괴가 되면 약 30억 리터의 탕류가 하류를 덮쳐서 최대 6억 명의 이재민이 나올 것으로 추측됩니다. 상해는 도시 기능이 마비가 될 것이고 상해에 있는 2만 2천여 개의 외국 기업들도 큰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결국 세계 최대의 댐은 중국을 위험에 빠지게 할 시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을 건설할 때 1만 년을 견디는 댐이라고 자랑했으나 곧 1000년을 견디는 댐이라고 하다가 이제는 100년을 견디는 댐으로 슬쩍 바꿨습니다. 수리 전문가들의 조언을 무시하고 정치적으로 밀어붙인 그 결과는 정말 위험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